엄마, 이번 추석엔 그냥 쉬세요. 실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송편 반죽은 벌써 해놨는데. 이번엔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기고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아들 재호라는 이름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도 곧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 올해 74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았어요. 제 이름을 제 입으로 소개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재호 엄마 희정이 시어머니 그게 제 이름처럼 굳어버렸죠.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쉬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누군가를 위해 쉴 새 없이 살다 보면 그 쉴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낯설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TV만 켜놓고 멍하니 있었죠. 아들은 장성에서 한참 전에 결혼했고 며느리 희정이는 참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데 마음속에서는 거리를 두는 게 느껴지더군요. 뭐 요즘 세대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하죠. 굳이 서운하지 않으려 해도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이 먼저 쓸쓸해집니다. 이번 추석도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시장에선 송편 재료들이 쏟아져 나왔죠. 찹쌀가루며 대추며 밤이 한자리에 쌓여 있었어요. 그걸 보니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예전엔 식구들 입이 몇 개나 된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전 부치고 나물 볶고 탕 끓이던 게 힘들면서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재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허해집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아들네가 갑자기 들를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에 찹쌀가루를 조금 사고 대추도 몇 개 골라 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계산대 옆에 걸린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괌 3박 4일 패키지 이번 추석 휴식이 필요하신 분께.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우리 재호가, 설마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 웃어 넘겼죠. 그런데 오늘 그 짧은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됐습니다. 이번엔 일정이 있어서요. 그 일정이 괌이었겠지요. 그 말끝에 들리던 비행기 바퀴 굴러가는 소리 같은 기류음이 이제야 기억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니라 기억이 먼저 늙는다고 하죠. 하지만 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재호가 어릴 적 첫 송편을 빚던 날, 손가락에 반죽이 들러붙어 울던 그 얼굴. 그걸 보고 웃으면서 괜찮아, 다 처음엔 그런 거야.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던 제 목소리까지요. 그 아이가 이제는 저에게 쉬세요라고 말하는 나이가 됐네요. 쉬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찹쌀가루 봉지가 그대로였어요. 반죽을 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그냥 봉지를 묶었습니다. 송편이란 게 같이 빚을 사람이 있어야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혼자 하면 그게 그냥 반죽이지 송편이 아니에요. 창밖으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이웃집일 거예요. 아이들이 차례상 과일을 닦는 소리, 누군가는 마트 봉투를 들고 오르내리는 발소리. 그게 원래 추석의 소리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들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배경음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아들 이름을 눌렀습니다. 괜히 걸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손가락이 멈췄어요. 대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비행기 탈 때 따뜻하게 입고.
그 한 줄만 써놓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추석 귀성길 교통 상황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화면 속엔 사람들로 붐비는 터미널, 기차역, 가족들 품에 안기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다들 좋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혼자라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속으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문 두드려 주길, 누가 같이 밥 먹어요 하길 내심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어쩐지 그 달빛이 너무 차가워서 불을 켜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명절 전날이죠. 혼자 계신 분들도 누군가의 마음속엔 늘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탁 메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라디오 불빛만 바라보며 긴 추석 전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 사연을 쓰게 된 첫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인데 집안이 너무 고요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부터 부엌불이 켜졌을 겁니다. 국물 끓이는 냄새, 전 부치는 소리, 그게 명절의 시작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게 제 기억 속에만 남았더군요.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혼자 앉아 있으니 엄마 밥은 좀 먹고 다니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말 뒤에는 꼭 며느리의 말이 붙었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돈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고마웠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 통장까지 신경 써주나 싶었죠. 그래서 그날 제 통장을 희정이 손에 건넸습니다. 돈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거였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알, 그리고 며칠 전에 시들어버린 부추 한 줌. 이게 다였어요. 작년만 해도 손주들 먹을 전이랑 나물로 냉장고가 꽉 차 있었는데 이젠 반찬통보다 공기가 더 많더군요. 식탁에 앉으니 괜히 허전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늘은 추석 아침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마음만큼은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코끝이 시큰했어요. 마음만 따뜻하면 뭐해, 냉장고는 차갑기만 한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통장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는데 이번 달엔 유난히 금액이 커서 확인하려고 했죠. 그래서 휴대폰을 켜고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조차 안 되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뜨더군요. 그 순간 뭔가 싸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통장을 가져간 게 2달 전쯤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인터넷으로 보시면 위험해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계좌 비밀번호가 최근 변경되었네요.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제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괜히 며느리랑 또 부딪히겠지. 그동안 얼마나 조심하며 지냈는지 몰라요. 며느리에게 고집 센 시어머니로 보이기 싫어서 하고 싶은 말도 꾹꾹 눌러 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내 돈이 없어졌다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가 됐나 싶은 자책이 더 컸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쌀을 씻었는데 자꾸만 눈물이 떨어져서 물이 넘치더군요.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그래, 이젠 다 정리해야겠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지. 그날 오후 옛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둔 서류 봉투였어요. 평소엔 들춰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그날따라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봉투 속엔 낡은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남편 이름과 제 이름이 함께 찍힌 도장이 보였어요. 부부 공동명의 예금 증서. 은행 이름은 낯설었지만 확실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작게 쓰인 문구 하나. 만기 미도래 시 자동 연장.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서 그날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아직 유효하십니다. 최근에 해지 요청은 없으셨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계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생전에 따로 만들어둔 제가 전혀 모르던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기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미 그걸 예상이라도 했던 걸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로 마련해둔 계좌라니. 서류에는 잔액이 명시돼 있진 않았지만 금액란에 적힌 숫자 앞에 0이 3번 찍혀 있었어요. 단위가 억 단위라는 뜻이었죠. 손끝이 떨리더군요. 여보, 당신은 참 묘한 사람이었네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다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젠 나도 연기 좀 해야겠다. 며느리 희정은 분명 통장이 내 손에 다시 돌아온 걸 모를 겁니다. 아직도 자신이 다 쥐고 있다고 믿고 있을 테죠. 좋아요, 믿게 두죠. 그게 더 재미있을 테니까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부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정아, 그 통장 있잖아. 내가 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아직 그거 들고 계셨어요? 요즘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투 딱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얘가 뭔가 숨기고 있구나. 저는 일부러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나야 뭐 돈 있어도 쓸 데도 없지. 그녀가 안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제 속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대신 아주 낯선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라는 감정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착하게만 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사람 마음을 너무 믿으면 결국 통장까지 빼앗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열어본 그 낡은 서류 봉투 한 장이 제 인생의 진짜 명절을 바꾸는 열쇠가 될 줄은요. 며느리 목소리를 들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0이 3번, 그 위에 적힌 남편의 이름, 그리고 제 이름. 이게 정말 아직 남아있는 걸까? 은행에서는 살아있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올 때 결심이 섰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자. 은행은 조금 멀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죠. 지갑에 넣어둔 버스카드를 꺼내려다 보니 문득 그 안에 낡은 명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장기태 변호사. 남편이 생전에 늘 말하던 친구였어요. 기태는 말이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놈이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장례식장에도 왔던 그 사람.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지만 이상하게 그 명함은 버리지 않았더군요. 그래, 이럴 때 써먹어야지. 저는 주저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조용한 목소리 낮고 담백했습니다. 혹시 장기태 변호사님이세요? 저 김정순입니다. 박상구 씨 아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잘은요, 요즘 좀 답답해서요. 혹시 상구 씨가 예전에 같이 만들었다던 계좌,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태 씨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계좌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상구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게 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손수건 하나 챙기고 기태 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빌딩 5층 문을 여니 커피향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는 여전히 든든해 보였어요. 세월이 흘러도 말투는 그대로였죠. 상구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건 정순이한테 꼭 전해줘. 그게 뭔지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순에게. 검은 펜으로 단정히 적힌 글씨.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은행 통장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아, 혹시 이 돈을 내가 손에 쥐게 된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나는 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사람은 믿어야 하지만 전부를 내주면 안 된다.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누가 뭐래도 내 이름으로 지켜야 한다. 상구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목이 꽉 메였습니다. 기태 씨는 조용히 차를 따라줬어요. 형님이 참 현명하셨어요. 그 통장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계좌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며 말했죠. 정순 씨 잔액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금액은 며느리 희정이 내 통장에서 빼간 돈의 서너 배는 좋게 넘었습니다. 그날 저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기태 씨, 이 돈은 제가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 대신 그쪽에서 도와주실 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뭔데요? 내 며느리 그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기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알아보죠. 형님이 그랬잖아요. 정순이는 손에 흙 안 묻히게 해달라. 며칠 뒤 기태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순 씨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요즘 주식이랑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셨더군요. 그 돈 대부분 어머님 통장에서 빠진 돈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미 잃었습니다. 요즘 투자금이 다 묶였대요. 지금쯤이면 멘붕일 겁니다. 순간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 돈을 잃었다는 게 이상하게 통쾌했거든요. 기태 씨,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명절 특집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멘트가 흘러나오는데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럼 난 어떤 거울이었을까? 그 아이한테는 돈을 비추는 거울이었겠지.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무서운 게 없었거든요. 돈도 외로움도 다 견딜만 했어요. 며칠 뒤 며느리 희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말끝이 이상하게 떨리더군요. 그럼 잘 지내지. 그게 혹시 통장 비밀번호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응, 알고 있지. 아, 네, 그게 잠시만요. 제가 정리 좀 하느라. 그때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 나는 이젠 쓸 돈도 많아졌으니까. 네? 아무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람 일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통화 끝에 들려오는 그 짧은 숨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참 착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착한 건 죄가 아니지만 바보로 사는 건 죄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잃지 않을 거야. 며느리 희정이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어머니 김치 다 드셨어요? 반찬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안부를 가장한 간섭을 하던 애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필요한 말만 톡으로 남기더군요.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해야 하니까 시간 되실 때 서류 좀 챙겨두세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거든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희정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게 보였어요.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응, 마침 있었지. 통장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요즘 금융사기 많다길래요. 그래? 그럼 이리 와서 앉아. 차 한 잔 줄게.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가 조급해하는 얼굴을 보는 게 왠지 조금은 즐겁더군요. 차를 내오자 희정이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 돈 관리 힘드실 텐데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히 어머니께서 실수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 참 고왔어요. 하지만 속은 너무 뻔했죠. 남의 돈으로 일 벌이다 손해보고 이제 어떻게든 다시 채워보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도와줘서 고맙다 하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봉투 하나를 덧붙였죠.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품이야. 괜히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한테 맡기래. 그 안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 그리고 진짜 계좌번호 대신 없는 은행 코드로 바꿔 써둔 가짜 통장 복사본을 넣어뒀습니다. 희정은 그걸 슬쩍 훑어보고는 이건 뭐예요? 그냥 추억이지 별거 아냐. 그래요? 그럼 제가 잘 보관할게요. 그날 밤 그 애는 그 가짜 통장 복사본을 들고 나가며 웃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며칠 후 기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정 씨가 움직였어요. 그 통장 은행에 조에 넣었다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없는 계좌라니 지금 꽤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좋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날 이후 저는 연극 배우처럼 살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으로 혼자 있을 땐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계획자로요. 통장 얘기를 꺼내며 일부러 이런 말도 했죠. 희정아, 요즘 은행 이자가 낮다던데 그 돈 그냥 집에 넣어둘까 싶어. 그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니, 세상에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 너는 내가 그런 말 하면 싫지? 그야 당연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럼 됐지.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상구 씨, 당신이 남겨준 돈 나 이제 제대로 쓸 때가 온 것 같아요. 며칠 뒤 기태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준비되셨어요? 예. 그럼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이 남기신 땅 그거요. 재개발 들어갔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이거 가격이. 예, 지금 시세로 최소 12억이에요. 기태 씨는 덧붙였어요. 형님이 그랬잖아요. 정순이는 나 없으면 금방 무시당할 거야. 그 돈이 그 방패가 되어줄 거야. 이제 그 방패 직접 드셔야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 내가 나를 지킬 차례구나.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한 얘기가 들리던데요. 혹시 어디 투자하셨어요? 나? 그런 거 할 줄도 몰라. 왜? 그게 희정이가 좀 큰일을 냈어요. 그래? 주식이랑 부동산 투자하다가 손실이 좀. 얼마나? 그게 거의 전 재산 수준이에요. 지금 집도 대출이 밀려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그래. 이번엔 니들이 좀 쉬어야겠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추석엔 고향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 멘트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이라 글쎄 누군가에겐 복이겠지. 그날 밤 저는 장기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재개발 보상금 내 이름으로 바로 넣지 말아요. 새 통장 만들어서 거기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집 하나 알아봐 주세요. 아주 조용하고 햇살 잘 드는 대로요. 기태 씨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죠. 역시 형님 말이 맞았어요. 정순 씨는 겉으론 순한 척하지만 속은 강해요. 이제야 좀 알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파트 벽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이 꼭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얕보이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취급당하죠. 근데 전 이제 알아요. 돈보다 무서운 건 모른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은행을 나섰습니다. 한 손엔 서류 봉투, 다른 손엔 작고 단단한 결심 하나를 쥔 채로요. 그리고 얼마 지나 추석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받아보니 아들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혹시 희정이한테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무슨 말? 그게 주식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얘 이번에 부동산이랑 엮어서 투자한 게 완전히 망했대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 통장에서 나간 돈도 같이 묶였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는지 민수는 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어머니 걱정은 마세요. 희정이가 다 책임진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죠. 그래? 그럼 책임을 져야지. 그날 저녁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희정이 얼굴이 창백한 채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저희 큰일 났어요. 그래? 이게 말이 안 돼요. 돈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제가 투자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녀는 허둥지둥 서류를 꺼내며 울먹였어요. 어머니 통장에 있던 그 돈이 언제 빼셨어요? 언제? 저는 잠시 웃었죠. 그거? 오래전에 비웠지.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직접? 그래, 그거 내가 빼서 내 통장에 옮겨놨어.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 내 돈이잖아. 하지만 저희가 관리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내 돈이 됐니?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이 막힌 듯이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희정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 나도 충격받았지. 어머니. 민수야, 내가 말했지? 효도는 마음이라고. 근데 마음이 없으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제 손을 잡고 있더군요. 미안해요, 어머니.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늦었지만 그 말이면 됐어. 며칠 뒤 기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 씨 말씀하신 아파트 계약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예, 형님이 남기신 땅 매각금으로 새 아파트 전세금까지 다 넣었어요. 위치는 용인이고 조용한 단지입니다. 잘 됐네요. 참, 희정 씨가 요즘 은행마다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혹시라도 형님 명의 부동산이 있나 싶어서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가만히 두세요. 직접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희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정아, 너희 요즘 힘들다며? 네,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있잖아. 네? 나 집 하나 새로 알아봤어.
용인 쪽인데 햇살이 참 좋아. 그녀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요? 그래. 내가 잃은 그 돈보다 훨씬 큰 돈으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남겨두신 땅이 있었어. 난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지. 사람은 말이야, 희정아. 남의 걸 탐내면 결국 자기 것도 잃게 돼. 그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제겐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어요. 며칠 뒤 동네 슈퍼에 들렀더니 이웃 아주머니들이 제게 수군거리더군요. 정순 씨 아드님네가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요. 그래요? 몰랐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역시 대단하시다, 땅도 있으시다며?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땅이 사람 지켜주는 세상이 됐나 봐요. 그 말에 아주머니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기분을 느꼈어요. 밤이 되자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절은 결국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이 없으면 가족도 돈도 결국 다 흩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제 됐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라는 게 꼭 칼 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세상은 결국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요. 며칠 뒤 희정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괜찮아요.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답장을 쓰다 말고 그냥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용서할 마음도 원망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 대신 창문을 열고 가을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꼭 남편의 목소리 같았어요. 잘했어, 정순아. 그래요. 이번 추석엔 정말 잘 보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괌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은 추석 당일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귀국해요. 그래? 잘 다녀왔니? 예, 그런데 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럼 와서 하자. 그 말 한마디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책 한 장을 덮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오후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옆에 서 있던 희정은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난 늘 괜찮았어. 그 말이 나가자 희정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괌에서 사온 거예요. 그냥 죄송한 마음에. 그녀가 건넨 건 진주 목걸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손끝이 떨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그저 담담했죠. 고마워. 예쁘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식탁 위엔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먹어라. 내 생일이 지났더라. 아, 기억하셨네요. 그럼. 내가 내 뱃속에 있었던 날인데. 잠시 웃음이 돌았지만 금세 공기가 묘하게 식었습니다. 희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알고 있어.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요. 예전에 어머니 명의로 묶여있던 통장 관련해서. 그건 내 이름으로 돼 있었잖니. 그게 지금 법적으로 좀 애매해졌어요. 그 돈이 우리 투자 계좌로 잠깐 연결돼 있었던 걸로 나와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돈 일부라도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옆에서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죠. 저는 잠시 생각하듯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다른 데로 옮겼단다. 어디요? 기부했어.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기부요? 그래. 남편이 평생 의료 봉사하던 데 있잖니. 그 병원에 장학기금으로 냈어.
남편 이름으로. 희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쪽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여니 시장통에서 만났던 기태 씨가 서 있었죠. 손에는 커다란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 명절인데 혼자 있을까봐. 아이고 왔어요? 이건 우리 어르신 모임에서 보낸 거예요. 지난번 밥 같이 먹던 분들 다 잘 계시다고요. 그때 희정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저분은? 내 친구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알던 분이야. 아, 그래요? 희정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기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며느님 반갑습니다. 정순 씨가 요즘 참 활기차세요. 모임에서 인기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에 희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활기차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그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죠. 기태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희정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분이랑 자주 만나세요? 그래.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영화요? 왜 이상하니? 아니요, 그냥.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희정아, 우리 이제 가자.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집안엔 긴 여운이 흘렀습니다. 밤늦게 창밖을 보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저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려놓을 때였죠. 그들이 떠난 자리엔 미묘한 평화만 남았어요. 다음 날 기태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순 씨, 어제 분위기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제 인생 손님일 뿐이에요. 하하, 역시. 그나저나 용인 새집 인테리어는 잘 돼갑니다. 그래요? 네. 다음 주쯤이면 입주도 가능하겠어요. 좋네요. 이젠 나도 새 집으로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이제 내 명절은 내가 만들 거야. 이제는 누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 인생상을 차리면 그게 명절이죠.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군요. 며칠 뒤 집 앞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용인 재개발 보상 안내문. 발신인은 장기태 부동산 법인이었죠. 봉투를 열자 김정순 귀하 용인시 수지구동 토지 보상금 지급 통보서. 글자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여보,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기태한테 연락해. 그 땅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이 이렇게 오래 지나 실현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상금 액수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눈앞이 잠시 아득해지더군요. 그날 오후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용인 쪽 재개발 이야기요. 아버지 친구분이 소유주 명단에 어머니 이름이 같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그래, 그거 내 거야. 어머니 거요? 응. 내 아버지가 남겨줬어. 그동안 몰랐던 건 내가 통장을 들고 갔기 때문이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숨소리가 급격히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 이미 다 계약금 받았지. 괜찮아. 너희 걱정하지 마. 이젠 나 혼자 살아도 충분하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며칠 후 새로 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기태 씨가 직접 커튼을 달아주며 말했죠. 정순 씨, 여긴 진짜 잘 고르셨어요. 그냥 조용한 데가 좋아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이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이젠 정말 제 인생이네요.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태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시게요? 찾아오겠죠. 돈 냄새는 잘 맞잖아요. 그럼 받아주실 거예요? 그건 그때 내 기분에 따라요. 그 대답에 둘 다 웃었죠. 이사한 지 사흘쯤 됐을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열어보니 역시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희정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민수는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 투자하던 돈이 전부 묶였어요. 아무래도 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정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희정아. 네, 어머니.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잃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그럼 뭘 잃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지. 그 말에 희정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통장을 가져갔을 때부터 알았어. 그 돈을 내 손에 넣으면 언젠간 무너질 거라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 이제 너무 늦었지.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그릇에 물 좀 떠와라. 눈이라도 씻게. 희정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얼떨결에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사진 앞에서 저는 잔잔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결국 믿음 없는 사랑은 오래 못 가네요.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 눈빛이 마치 제 새 인생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돈은 결국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 같아요. 누가 내 옆에 있었는지, 누가 나를 팔았는지 그게 다 드러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햇살이 부엌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아침, 저는 식탁 위를 닦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이 집이 내 진짜 집이네.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 다음엔 손주들을 위해. 하지만 이젠 오롯이 나를 위해 차리는 밥상이죠. 며칠 전 일이에요. 시장에 나갔더니 그때 함께 밥 먹던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정순 씨, 이제 명절에도 우리끼리 모입시다. 그래요. 이번 추석엔 내가 집 제공할게. 이야, 새 아파트라며. 우리가 음식 장만할게요. 그렇게 모이게 된 혼밥파 추석 모임은 예상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아침부터 전 부치는 소리, 막걸리 따르는 소리,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라디오를 켜자. 잔잔한 음악 사이로 사회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명절마다 혼자 밥상을 차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네요. 외로움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김정순님의 사연입니다.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정순 씨, 이거 당신 이야기 아냐? 어머머, 라디오 나온 사람이 우리 모임 회원이라니. 모두들 웃었죠. 근데 이상하게 제 눈가엔 자꾸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날 저녁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희정이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떡상 하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왜 왔니? 명절인데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엔 한참 전보다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희정은 조심스레 상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작은 송편이에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 고맙다.
둘 다 식탁에 앉히고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민수가 말했죠. 어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좋지. 바쁘게 살아? 무슨 일 하세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이랑 밥도 같이 해 먹고.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이 왜 없겠니? 하지만 이제는 외로워도 괜찮아. 희정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전엔 외로우면 누가 채워주길 바랐어. 근데 이젠 알아. 외로움도 나눌 수 있는 거야. 같이 밥 먹고 웃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말에 세 사람 사이에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민수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따뜻한 국을 건넸습니다. 자 먹어라. 명절이잖니. 세 사람의 젓가락이 식탁 위를 스칠 때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은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된 명절이네. 밤이 깊어가고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발코니에 섰습니다. 불빛이 촘촘히 깔린 거리 위로 하얀 달이 떠 있었어요. 라디오를 다시 틀자 마침 사연의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복수보다 더 큰 힘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일이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복수는 끝났어. 이젠 나답게 살아야지. 다음 날 복지관 게시판에 새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혼밥이 아닌 함께 밥상 정순 어르신의 손맛 교실. 밑에는 작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정순. 그리고 지도자라는 단어. 그 아래로 기태 씨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명절엔 제가 송편 반죽 맡을게요. 저는 그 글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젠 내 이름 앞에 어머니 대신 선생님이라는 말이 붙는구나.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더군요. 외로움도 상처도 나눌 수 있답니다. 그게 진짜 명절이고 진짜 가족이지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면 곧 행복도 찾아옵니다. 오늘도 힘든 일들을 이겨내시는 세상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